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이 부동산과 정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동산을 살면서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과연 누가 가격을 정하고 누가 가격을 올리는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에는 세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둘째는 회사, 셋째는 정부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을 누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임대로 살거나 자가로 살거나 그러니까 소유로 살거나 어떻게든 누군가는 살아야 돼요.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자기 집을 소유하든지. 필수제라는 얘기죠. 의식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필수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다가 내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 드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이건 필수제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안에 옷과 먹을 밥 그리고 주거용 집 이 세 가지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되게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을 누가 정하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개인들이라고. 왜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때문에 개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개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많이 팔면 가격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는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개미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주도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될까요? 회사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일본처럼 예전에 땅값이 올라갈 때 모두가 대출받아서 땅을 샀으면 회사가 주도자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의 주도는 정부입니다. 왜냐?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 때문에 부동산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일리가 있고 일부는 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늘려서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감소를 해서 똑같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부동산 가격은 이 두 가지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해서 올리는 형태이거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하락시켜서 가격을 낮추려는 정책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의 주도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정책이죠.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1990년도에 소위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면서 중앙은행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금리를 2.5%에서 6%까지 바로 올려버립니다. 조금씩.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총량제라고 해갖고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첫째, 소득에 의해서 부동산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출.
많은 자금이 들어가면 부동산은 끝없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요 근래 보셨죠? 특례대출이라는 걸로 해서 뭐 별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아니라 소득과 대출로 형성을 시키는데 이것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소득은 정부가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겠지만 대출은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소득보다는 대출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물론 갑자기 어느 나라가 발전을 해갖고 큰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대출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100조 원을 시장에 풀게 되면 이 100조 원은 고지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의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대출의 키를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 조금 전에 아까 일본 얘기를 했지만 중국 얘기를 제가 할게요.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많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 건설회사의 3가지 어떤 레드라인 같은 거를 설정을 했어요.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이하여야 되고 이런 라인을 선정을 하면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이 아예 부동산의 회사들을 거의 뭐 위구이안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다 망가뜨려 놨죠. 그 이전에 뭘 했죠? 게임 회사들도 망가뜨려 놨습니다. 또 뭘 했죠? 그리고 또 학원들을 거의 비영리 단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건설 쪽에 부동산 쪽에 돈 들어가면 안 되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과 대출인데 소득보다 대출이 더 중요해요. 왜냐? 소득은 점진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출은 즉각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대출을 딱 막아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수요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누가 키를 들고 있을까요? 네, 정부예요. 이번에 특례대출 보셨죠? 2번째,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과열이냐 또는 버블이냐? 네, 버블 맞습니다. 버블은 맞는데 이 버블이 터지냐 안 터지냐는 정부의 의지지 국민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럼 정부의 어떤 의지냐? 터뜨려야겠다라는 의지. 물론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강하게 조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키맨은 누가 들고 있느냐? 정부가 들고 있고 3살짜리가 라이터를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해 갖고 어느 날 불을 당기면 터질 수 있습니다. 당길지 안 당길지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을 비교해서 부동산이 버블이 터지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환경은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대출 축소입니다. 매년 정기적 시장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 특례대출 포함해서입니다. 전년 대비 5%씩만 감소를 시키면 일단은 부동산 하락의 시장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2번째, 고금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셨지만 0.5%에서 3.5%까지 올렸죠. 왜 여기까지밖에 못 올렸죠? 맞습니다. 6%까지 올리면 이거 박살납니다. 6%까지 올리고 2년만 유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의 부동산의 50%가 아니라 제가 볼 땐 80% 할 겁니다. 다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IMF 때 보셨지만 IMF 이후에 나라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나라는 유지됩니다. 힘들은 들겠죠.
또 하나 부동산 시장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인식, 교육, 학습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유증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 자산 자체도 대부분 부동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 시장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누가 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정부가 들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할까요? 예, 계속 유지시킬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고, 대신에 지금부터는 몇 년 정도 단계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뭘 기다리느냐? 통화량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게 한 3, 4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쌓이면 정부는 뭘 하냐? 한 번 더 펌프질을 할 겁니다.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펌프질을 하면 또 한 번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자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버블이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안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터지지도 않고요.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주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터지면 그 방향은 지속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심리를 적용시켜주면 오래 갈 겁니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이 됩니다. 쌓이게 되다가 어느 날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만 정부가 부동산을 계속 쌓아가는 상승하는 정책을 쓰다 보면 저출산 고령화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겠죠. 대신에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잘 살 거예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고 자신들의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노예는 누구를 쓰느냐? 외노자.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노예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볼 일은 없어요. 기득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회에 나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살 집,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기시고 먼저 그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계속 지금처럼 진행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과거에 잊어버렸던 1950년도, 1960년도처럼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할 겁니다. 원화 가치는. 예, 그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 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궈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수는 점차 망가질 겁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또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감으로 의해서 결국엔 이 경쟁력 자체는 점점 망가질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부동산의 키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득권이라면 지금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정부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부동산 펌프질을 하지 마라. 펌프질을 할 때마다 너희들을 정치권에서 탈락시키겠다 라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밥을 누구 손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먹죠. 예. 밥을 먹으려면 내 손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정치도 바꾸려면 내 손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 자녀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5억에서 15억으로 올랐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아들이 15억의 집을 사야 돼요. 예전엔 5억에 살 수 있었죠. 15억의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소득이 300만 원?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저축을 해서? 저축도 중요하고 저금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라간 부동산의 가격을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통화량만 늘어나서 돈의 가치는 떨어뜨려 놓고 소득은 월급은 그대로라면 이런 조직은 장기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유지되는 국가들이 있죠. 소수만 유지되는 어디? 아르헨티나, 터키 비슷한 국가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자, 이런 국가들이 발전을 하나요? 발전 안 해요. 그런데 없어졌나요? 아니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죠. 그 자녀들이 삶이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내가 급여를 받고 월급을 받아서 충분히 한 달 먹고 살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소수만 커다란 부를 통해서 자기 집이 10채고 나는 아무리 부동산이 올라도 10채를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을 낳아도 상관없어. 이런 나라는 여러분들이 유지시켜야 될까요?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도 만든다 라는 것을 각성하시고, 지금 현재 정부는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두문불출 새로운 특례 대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달걀을 던지세요. 보일 때마다 매일 달걀을 던져서 얻어 터지는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릴 겁니다. 네, 오늘은 김현정의 부동산의 미래를 누가 들고 있는가, 키를 누가 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부동산도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골방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또는 당신이 10채 이상의 부동산을 들고 있어서 자녀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